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잠깐 바람을 쐬고 잠을 다 깼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며 너무 많은 인사는 부담스럽다. 인사 많이 하지 말자. 알았지? 이렇게 절을 했으면 발딱 일어나야지.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니. 그지? 자, 시작을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덕분에 25명 이상 좋아요가 돼가지고 웹db라고 하는 URL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facebook.com에 웹db 대문자 db 쓰면 바로 일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 블로그로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 PT는 슬라이드 쉐어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거예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닫아놓은 녀석들을 압축을 풀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압축을 풀어야 될 때는 일단 웹 문서 우리 어디에 두기로 했죠? 웹 문서는 오토센 밑에 그 public HTML 밑에다가 두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압축을 풀게요. 그래서 오늘 압축을 풀은 녀석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하나, 아이고 알았어요. 꼭 녹음을 할 때는 이런 게 나오죠. 하나, 둘, 셋, 4개 정도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PT 파일을 저는 일단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서 안 받고 여기서 받을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 쉐어 가시면 여기 있는 거 눌러서 슬라이드 쉐어로 이동을 하고 다운로드 하면 여러분들이 PT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할 거 이제 PHP의 기본 문법, 기본 문법이라고 했지만 기본 사용법 그런 거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재의 챕터 2 61페이지서부터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네 사람인데 책은 2권. 두 친구의 책은 어디 술집인가에 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지 뭐,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컴퓨터의 사전적 의미는 뭐죠? 컴퓨터의 사전적 의미. 서리야, 무슨 얘기? 컴퓨터의 사전적 의미. 응? 영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컴퓨터. 스마트폰들 있잖아. 찾아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예전 생각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찾아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면 되겠죠. 컴퓨터, 명사로서 컴퓨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뜻 볼까요?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는데요? 중학교 1학년 단어가 다 나오겠구나. 그래서 영명사전, 수고. 뜻뿌리가 왜 안 나오지? 단어.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서 컴퓨터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명사로서만. 거기보다 일렉트로닉 머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짜 컴퓨터에 대한 설명만 안 나오네요. 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에 이거를 들을 때
컴퓨터 하면은 이 R을 빼면 어떻게 돼요? 컴퓨트 하면? 컴퓨트까지만. 이거 컴퓨트까지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계산하다. 뭘 계산하는 녀석이 되겠죠. 컴퓨터라고 하는, 여기서 뒤에다 R을 붙여가지고 이 친구는 무언가를 계산해주는 녀석이 되겠죠. 컴퓨터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교양 컴퓨터나 그런 시간에 배웠을 텐데, 컴퓨터의 저장 단위 뭐죠? 컴퓨터의 저장 단위. 바이트. 바이트는 어떻게 돼 있죠? 1바이트 하면은? 1바이트 하면? 뭘로 구성되어 있죠? 1바이트는? 1바이트는? 1바이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뭘로 구성되어 있지? 1바이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안 들었어요? 자, 8개의 비트다. 이 비트는 뭐죠? 때가 쏘옥은 아니고? 이 비트는 뭐죠? 최소 단위? 최소 단위야. 네, 이 비트가 뜻하는 게 뭐죠? 비트가 나타내주는 거. 자, 수업 시간에 뒤에서 저렇게 크게 전화를 주고 받고 있네요. 이 화면을 조절하는 친구가. 자, 비트는 뭘 나타내죠? 비트가 나타내는 거. 하나의 비트가 표현하는 거. 뭐죠? 자, 디지털 관련된 단어. 디지털에서 앞에 그건 뭐죠? 비트는 0하고 1을 나타내잖아요. 응? 컴퓨터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기록되고 뭐 이런 단위들을 보면 비트까지 내려가면 각 비트가 나타내는 건 0하고 1. 그럼 그 0하고 1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0은. 얘는 전기 회로란 말이야. 0은 어떤 상태죠? 응? 0은 어떤 상태야? 0은 오늘 제가 전기장치라고 얘기했죠. 0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 1은 전기가 통하는 상태. 여러분들 최초의 컴퓨터들 막 얘기하다 보면 결국엔 이게 전구로 이 비트를 전구 같은 걸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1, 들어오지 않으면 0.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거든요.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것들은 보면 다 이렇게 0하고 1로만 저장이 돼요. 0하고 1로만. 자, 그래서 0하고 1이 의미하는 것은 전기가 통했느냐, 통하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들 8개의 비트가 한 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럼 8개의 비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 8개의 비트라는 건 전구가 8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나타낼 수 있는 상태는 몇 가지일까? 자, 제가 말씀드린 건 8개의 전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으면 얘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거꾸로 썼구나.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각 전구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상태를 1하고 0으로 나타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2의 8승계, 256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8개의 전구를 모아놓고 몇 번째 전구가 켜졌는지를 막 따져보면 그런 경우들이 256가지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컴퓨터라고 하는 녀석은 전구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껐다 켰다 하면서 뭔가 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실제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저런 어떤 전구들을 적절한 로직에 따라서 숫자화시켜요. 숫자화시켜줘. 그래서 문자화시킬 수도 있고 숫자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숫자화시켰다. 이게 계산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숫자라고 명시만 한 건데,
숫자끼리 계산을 해요. 거기에는 뭐 누산기 무슨 무슨 트랜지스터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일단 계산을 하나예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든 상태들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들을 이동을 하거나 혹은 흐름들을 바꾸거나 하는 요 세 가지 일을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를 프로그래밍 할 거냐 하는 녀석이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죠.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계산하고 필요한 곳에 저장하고 뭐 옮겨야 될 때 있으면 옮기고 흐름 같은 것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녀석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일까요? 저거는 16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6진수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명령문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 도저히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듣거든요. 명령을 내릴 때 0101111100 이렇게 돼 있는 걸 쫙쫙 보내가지고 여기에 맞는 행동을 네가 해라. 근데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자료 집어넣고 자료 옮기고 뭐 그런 연산들 쭉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나마 요건 알아먹기가 편해.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연산하라고 그러면 연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레벨의 그 프로그래밍을 생각했냐면 요런 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언어를 만들자. 근데 컴퓨터가 이해하는 녀석은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이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무언가에 의해서 이걸로 변환시켜주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변환시켜주는 것들. 그런 녀석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 컴파일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어디 갔냐. 여러분들 64페이지에 보시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사람이 알아듣기 편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녀석이에요. 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약간은 좀 다른데요. 그냥 우리는 일단 그 녀석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으로 되어 있는 걸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번역기다라고 이해를 합시다. 일단은요. 자, 그래서 PHP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까요? 이런 형태로 할까요? 이런 형태로 할까요? 제가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들하고 수업 못해요. 우리는 절대 이런 형태로 못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하자면 너무 또 좀 복잡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 사람이 알아듣기 편한 말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씁시다. PHP는 엄밀히 말하면 이 번역기 있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해주는 그 번역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PHP 번역기 문법에 맞춘 걸로, 그러니까 PHP가 만약에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ABC라고 명령을 내리면 정해져 있기를, 사용자가 ABC라고 명령을 내리면 나는 대길이를 한 대 때리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해진 문법, PHP 번역기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을 정해줘서 기계 코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빡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건 굳이 PHP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로 이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근데
이 문법들은 이 번역기들, 우리가 쓰는 번역기의 이름이 PHP예요. 이 번역기의 형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언어들이 있죠. 우리 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는 자바 같은 녀석이 있을 거고요. 전통적인 C, C++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통계학과 학생들이 좀 익혀두면 괜찮을 만한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루비 같은 거, 웹 쪽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좀 더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싶은 분들은 루비 같은 언어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모든 언어들이 마찬가지. 최종적으로는 어떤 코드, 이런 코드를 만든다 그래요. 이렇게 생겨먹은 코드를. 그렇다라고 하면 최종 아웃풋은 똑같고 인풋만 서로 다른 거죠. 그 번역기에 맞는 문법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만 해두면 잘 해두면 나머지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일로 가는 단계는 똑같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표현되는 이 번역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면 프로그래밍 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거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우리가 한국말을 문법대로 모든 말들을 문법에 맞춰서 쓴다라고 하면 번역기 같은 걸 돌려서 이렇게 딱 보면 아마 제대로 영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 각종 번역기들이 아직까지는 수준이 낮네 하지만 저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왠지 저 스스로도 이게 우리나라 국어 표준 문법에 맞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원래 수동태가 없다. 근데 우리가 말을 쓸 때는 수동태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법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해두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거나 컴퓨터랑 관련 없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P를 갖고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해요. PHP 프로그래밍의 목적은 웹을 통해서 웹서버에서 번역돼서 사용자가 우리 PHP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코드로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서 우리가 웹서버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녀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PHP라고 하는 녀석의 언어적 특징은 서버 측의 언어다. 이 서버는 웹서버를 뜻해요. 서버단. 여러분들이 있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크롬 같은 이런 녀석이 아니라 우리 www.daum.net 하면 제가 컴퓨터라고 했죠. 그 컴퓨터 안에는 웹서비스를 담당하는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되기라?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PHP의 언어적 특징은 서버 측에서 번역되고, 자, 웹서버에서 번역되고, 웹서버에서 가동하는 언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글 크롬 같은 이런 웹브라우저랑 다음 같은 컴퓨터랑은 지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죠. 서로 그 번역하는 그 층이 달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 언어니 혹은 서버 측 언어니 이런 식의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PHP는 웹서버 단에서 움직이는 녀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우리 서버에 hello.html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지 에디터 어디 갔지? 데이지 에디트가 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HTML 하고 헤드 안에 하나의 요소 타이틀을 넣어볼게요. 하고 바디 안에 이 바디 부분이 실제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헤드 부분은 어떤 그런 문서의 정보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hello php를 넣읍시다. 해서 이 녀석을 우리는 지금 다 여기서 쓰고 있죠. hello.html.
자, 우리 지금 웹서버 안에 hello.html이라는 이런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사용자가 등장을 하셔서 해당하는 내용을 요청을 해요. 우리는 지금 8080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hello.html. 자, 했더니 hello php 이렇게 나오죠. 위에 나오는 hello php는 아까 여기 코드에서 요 헤드 안에 보면 타이틀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 타이틀에 있는 문자열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느낌표를 3개를 넣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치면은 여기 이렇게 느낌표 3개 붙었죠. 이 녀석은 타이틀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웹서버, 자, 컴퓨터, 서버는 어디냐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데 있어요. 컴퓨터의 이름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포트는 이 컴퓨터에 한해서만 지금 8080으로 쓰기로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원 hello html을 요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 화면이 여기 있군요. 예.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이 컴퓨터는 이 로컬호스트가 의미하는 건 제가 웹브라우저랑 웹서버랑 같은 데 있을 때 쓴다라고 했죠. 근데 보통은 대개의 경우는 웹서버는 다 원격지에 있죠. 다음은 다른 데 있어요. www.다음.net은 다른 컴퓨터에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좀 우리가 실습삼아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라고만 한 것 뿐이고요. 웹서버가 이렇게 요청을 받아요. 웹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자, 어디에 있는 녀석을 가져올 거냐면 자기 루트에 자기 도큐먼트 루트, 우리 같은 경우에 도큐먼트 루트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요 아래에 있는 hello.html을 나에게 보여다오 라고 사용자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웹서버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에 요 위치 안에 hello.html이 있는지 딱 찾아요. 쭉 왔더니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요거를 읽어서 그대로 사용자한테 응답으로 보내줘요. 요 내용을 그대로. 웹서버가 해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읽어다가 사용자한테 뿌려줘요. 자, 그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안 했죠. 웹브라우저로 보이는 걸로 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받는다? 우리가 볼 때는 소스 보기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서버가 던져준 값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받아서 우리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그림을 그려준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 어때요?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입력한 이 내용하고 똑같은가요? 첫 번째 줄에 덕타입 HTML로 시작했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HTML, 세 번째 줄에 헤드, 네 번째 줄에 타이틀 헬로 PHP.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바디 나오고요. 바디 안에 헬로 PHP 나오고요. 그리고 HTML 닫고 똑같죠. 웹서버가 해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요청이 나오면 그냥 자기 사용자가 나타낸 요 위치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결과를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자한테 응답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PHP는 동작하는 게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hello PHP로 요청을 해요. 그렇다면 아파치 웹서버는 안에서 요 확장자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사용자가 요청하는 게 뭐뭐뭐.php야. 그러면 해당하는 자원이 있나 일단 검색을 해요. 아까처럼 hello.html이 있나 찾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php 파일도 찾아가지고 자기가 일단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예전 같으면 바로 사용자한테 응답을 했겠지만 누구한테 응답을 미루냐면 요청하기를 php한테 전달을 해줘요. 야, 네가 이거 읽고 그 결과를 나한테 다오. 그럼 php는 이 문서를 쫙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적절한 아웃풋을 만들어서 다시 웹서버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 전달받은 걸 가지고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hello.php라고 하는 걸로 아까 갔던 그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받으면 나오거든요. 봅시다.
hello.php를 한번 볼게요. hello.php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있었던 hello.html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일부분 다른 면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일단 눈에 띄는 차이만 했더라도, 얘는 12줄에 끝나잖아. 얘는 9줄에 끝나고, 그죠? 약간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웹서버한테 제가 요청을 해볼게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hello.php 나한테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할게요. 결과 똑같아요. 단지 얘는 뒤에 이렇게 느낌표 하나 있는 거, 약간 차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만 한 건데,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웹서버 로컬호스트에다가 8080문 포트를 통해서 hello.php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웹서버는 hello.php를 요거를 요청을 하니까 자기가 그 자원이 있나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끝나기를 php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로 사용자한테 응답할 게 아니라 php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럼 php는 자기가 봐서 얘네들을 쭉 읽고 번역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웹서버한테 줘요. 그럼 웹서버는 그 받은 결과를 사용자한테 응답으로 보내주겠죠. 자, 사용자한테 온 응답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왔어요. 사용자한테 온 거는. 아까 봤던 hello.html하고 크게 다를 바 없죠? 근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hello.php를 한번 볼까요? hello.php 파일을 보면 분명히 서버상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사용자한테 전달하기는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들 좀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서 여섯 번째 줄 사이에 있는 게 없죠. 헤드하고 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가 있었잖아. 근데 사용자한테 전달된 거는 헤드하고 나서 바로 일곱 번째 줄 타이틀로 넘어갔죠. 그리고 서버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hello php가 찍혔어요. 그죠? 약간 형태가 달라요. 일반 HTML 파일은 그냥 똑같았는데 PHP 파일은 약간 형태가 다르죠. 어떻게 된 거냐? 이 안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PHP 구문, 얘네들 역시 PHP 구문, 얘네들도 PHP 구문이거든요. 웹서버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내가 처리할 녀석이구나.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딱 읽었더니 여기서부터 PHP가 자기가 처리를 해요.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줄 와서 여기에 맞는 기능 수행하고 열 번째 줄 와서 여기에 맞는 기능 수행해서 결과를 다시 웹서버한테 던져주면 웹서버는 그 결과를 요청한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끝에 확장자 PHP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는 서버 세팅에 따라서 아파치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 이 웹서버 아파치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요. 아파치에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오토셋은 기본적으로 PHP로 끝나는 녀석에 대해서 PHP 엔진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네가 번역해다오라고. 자, 그래서 PHP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일단 PHP가 웹서버로부터 전달을 받아요. 그럼 얘가 맨 처음에 뭘 하냐면 문법을 검사를 해요. 내 문법에 맞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요. 그래서 문법에 틀리지 않군.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웹서버에 전달을 하죠. 만약에 1번 과정에서 문법을 맞추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에러를 보여줘요. 야, 이런 에러가 났어. 내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기서 말하는 건 문법 에러 위주고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건 문법 에러라기보다는 프로그래머가 잘못해서 생긴 에러들, 혹은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어떤 다른 자원들이 있거나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PHP 엔진이 해주는 역할은 맨 처음에 웹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문법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PHP로 번역을 하고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해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웹서버에 전달을 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PHP 엔진이 해주는 역할이죠. 약간 좀 복잡하게 내부적으로는 돌아갑니다. 근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어렵죠. 근데 PHP가 내부적으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PHP가 실제 가동해서 문법을 번역하는 단계는 이 단계에서 일단 이루어질 거고요. 고전의 문법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여준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PHP를 프로그래밍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페이지 책 교재의 65페이지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PHP는 HTML 내용하고 한 파일 내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HTML 문서는 정적인 문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적인 문서에서 PHP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HTML로만 쓰면 되고, 그런 문서에서 PHP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PHP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한 파일로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HTML하고 PHP하고 막 한 파일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요거를 나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PHP로 코딩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HTML로 하고, 이건 프로그래머가 결정해야지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결정에 있어서 앞서서 봤던 요 예제에서 이 세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요 줄 빼고 요 줄을 빼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을 빼고 하는 게 헬로 태그 어디 갔냐? 어떤 파일이냐면 이런 파일이에요. 헬로 PHP 태그라고 하는 녀석인데, 요 윗부분은 제가 지금 에러를 나타내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것 뿐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될 텐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헬로 태그, 파일명을 잊어버렸다. 헬로 태그, 헬로 PHP 태그. 죄송합니다. 소스에다가 갖다 집어넣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문장은 요 문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보지 마시고 네 번째 줄에서 15번째 줄까지, 13번째 줄까지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돼요. 이렇게. 사용자한테 최종적으로 전달된 형태는 이렇게 전달이 돼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hello.php를 보시면 이 네 번째 줄하고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요 두 녀석이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의미상 뭐겠어요? 네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이? PHP가 시작한다.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줄은 PHP 문법이에요. 그 문법에 맞는 거고, 여섯 번째 줄은 뭘까요? PHP가 끝났다. 즉 이 다음부터는 HTML로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또 PHP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PHP가 끝났고, 그리고 HTML 넘어갔고, 다시 PHP 들어오고, HTML 넘어가고. 자, HTML, PHP, HTML, PHP, HTML, PHP, HTML.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쓰는데, 구별자가 뭐예요? 여기가 PHP다라는 걸 구별해주는 거?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게 PHP 코드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건 PHP 코드가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 같으면 이것만 딱 보고 이건 PHP 문법이야 라고 사람 같으면은 한 번에 이해해서 PHP로 번역을 하려고 할 텐데, 컴퓨터는 어때요? 우리가 주어진 대로만 움직여야지 돼요. 만약에 컴퓨터가 지 마음대로 알아서 다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터미네이터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아주 바보예요. 단순하고 사람이 주어진 대로만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럼 컴퓨터 탓이 아니라 누구 탓? 본인 탓. 오케이? 본인 탓. 자, 그래서 다음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PHP랑 HTML이랑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책에는 66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쭉 이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테이블이 여러분들 그 책 6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XML 표현 방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권유하고 싶어요. 축약된 표현인 그냥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 거는 나중에 코드를 유지보수하다 보면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잘 눈에 안 띌 때가 있어요. 은근히 이게 눈에 안 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PHP 이렇게 시작하고 자 보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는 띄어쓰기가 없어야지 돼요. 딱 붙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사용 방법은 요거를 우리가 쓰도록 할 거고요. HTML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게 있거든요. HTML처럼 쓰고 싶으면 HTML 표현 방법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비추요. 그리고 ASP라고 하는 PHP랑 비슷한 마이크로소프트 IIS에서 돌아가는 그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PHP 같은 거. 걔네들은 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건 ASP 개발자들한테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만 약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안 쓸 거고요.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이 PHP 부분이 빠져 있는 것도 수업 시간에는 안 쓸 거예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PHP와 HTML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기초상 아주 기본이 되는 문법을 한번 볼게요. PHP에는 문장 구별자가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위가 있거든요. 그 단위를 결정해주는 문장 구별자라는 녀석이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 이거 너 수행해라.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 이거 너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세미콜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위치를 잡아줘요. 일반적으로 세미콜론 딱 나가면은 문장 단위가 하나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엔터를 치거든요. 근데 엔터를 안 치고도 세미콜론으로 쭉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해서 PHP는 번역하게 돼요. 엔터 유무에 상관없이. 하지만 눈에 보기 좋으라고 우리가 엔터를 쓰는 거죠.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압축할 때는 그런 걸 다 없애거든요. 그리고 뭐 여담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문장 끝이라고요. 한 줄의 끝에 쓴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문장이 더 맞는 말인데 이게 괜히 사족인 것 같다. 어떤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뒤에 쓰고 엔터를 보통 쳐요. 그 의미에선 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줄 끝에 쓰입니다. 자, 그리고 주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뭐 재질을 이야기하는 주석이 아니라 커멘트, 우리가 뭐 첨언하는 말, 이렇게 설명하는 말, 그런 것들이거든요. 주석이 갖는 의미는 PHP는 번역을 안 해요. 그러면 주석을 왜 쓸까요? 차이 알아보려고. 프로그래머 스스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 코드가 뭔지 알아보려고 쓰는 거죠. 주석을 넣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줄 주석을 넣을 때 요걸로 시작하고 요걸로 끝나요. 그리고 현재 위치 이후 줄이 엔터 치기 전까지, 엔터가 나오기 전까지의 주석은 요걸로 쓰고요. 요 슬래시 두 개를 넣고 나서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PHP가 번역하지 않고 주석으로서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cmnt.php라는 녀석인데 요 부분 2줄서부터 4줄까지 주석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요걸로 시작했고 요걸로 이렇게 끝냈죠. 이 부분은 PHP가 번역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타이틀 한 다음에 하나의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려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구나. 그럼 얘는 요 문장을 쫙 번역을 해요. PHP는 자기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슬래시 두 개 한 거 이후부터 어디까지? 줄바꿈이 나오는 요 앞까지, 이 부분은 주석으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PHP가 번역하지 않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죠. 코드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 여러분들 책에는 PHP 열고 닫고 해서 이거를 닫으면 어차피 끝나니까 문장 하나 있을 때는 이걸 안 써도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습관상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무조건 한 줄이건 두 줄이건 간에 세미콜론을 입력하도록 합시다. 세미콜론이 나오면 문장이 하나 끝났다. PHP는 그 단위로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SEP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건 요래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얘한테 갖다 준 코드는 이만큼 1줄서부터 17줄까지 상당히 긴 줄을 우리가 서버에서는 가동을 했어요.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봅시다. 어때요? 아까 했던 주석 부분 싹 다 사라졌죠. PHP는 그냥 주석 부분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아예 처리도 안 해. 단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코더 눈에 이게 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죠. 보통 하나의 파일 앞부분에 집어넣는 주석에 뭐가 나오냐면 파일명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언제 했는지, 이 코드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거에 설명. 이 파일은 어떤 거 용으로 작성된 녀석이다. 그리고 수정이 있을 때마다 체인지 로그를 쫙 붙여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뭘 수정했는지. 그 체인지 로그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왜냐면 요즘엔 프로그래밍을 혼자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이게 거쳐하는지까지도 다 넣어주죠. 여러분들도 우리 앞으로 PHP를 만들면 이런 정보들은 같이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문장 앞에 맨 처음에 넣어줘요. 이 파일은 뭐 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파일을 열면 맨 처음이 보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코드를 다 안 보더라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죠. 이거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올해 기억 못하죠.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알아둘 수 있게 이렇게 주석을 작성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일부러 한번 에러를 한번 내볼 거예요. 어떤 에러냐면, 자, 10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이 끝났는데, 세미콜론이 없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10번째 줄 있고, 그 다음째 줄 있고, 이게 PHP 한 문장 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11번째 줄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에러가 나타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error.php를 제가 화면상에 출력해 볼게요. 요청해 볼게요. error.php. 우리 웹서버님께서 갑자기 왜 이러실까요? 일단은 인터넷 서버 에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에러 메시지를 안 보여주네요. 우리 서버 세팅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PT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에러가 나냐면 이런 에러가 나요. 아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인터넷 서버 에러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세팅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에러가 나오냐면 어디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지금 보시면 이 파일에 11번째 줄에 에러가 발생했다. 우리 11번째 줄은 뭐죠? 보시면 11번째 줄은 어디 갔니? 11번째 줄은 요거예요. 에러가 난 줄은 어디죠? 10번째 줄이죠. 근데 얘는 왜 11번째 줄이라고 할까?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그 근방이에요. 11번째 줄을 처리하는데 에러가 난 거예요. 뭐냐면 10번째 줄 땅 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인지할 때 어떻게 인지하냐면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 하면 듣고 가지고 제가 괜히 고민을 했네요. 에라 어디 갔니? 여기에 우리 눈에 볼 때만 엔터를 쳐가지고 띄어쓴 것처럼 보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해요? 이렇게 인식해요. 하나의 문장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얘까지 쭉 문장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스 코드 있는 거에 좀 다르게 했었죠, 제가. 타이틀은, 서브타이틀 해가지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코드를 갖고 왔네요.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얘가 에러 처리를 할 때는 어디냐면 요 지점, 요 세미콜론이 있는 지점, 거기가 어디냐면 11번째 줄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대충 여기서 우리가 에러를 체킹할 수 있는 건 여기였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줄 혹은 그 위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 줄 혹은 그 위에서. 근데 에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parse 에러, 이건 뭐냐면 PHP 번역하는데 문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에러냐면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 PHP의 문법을 네가 맞추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난 unexpected 어쩌고저쩌고 건 뭐냐면 요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PHP가 추측해줘요. 야, 여기에 나온 에러가 이런 에러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꼭 반드시 그 에러는 아니에요. 대충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야, 거기에 에코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인지하냐면 하나의 문장이 안 끝났다라고 이렇게 인지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어이구 잘못 넣네. 쓸데없는 잘못된 에코가 나왔다라고. 이 에코가 PHP에서 쓰는 문법이에요. 그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수행을 하는 녀석이에요. 거기에 에코가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문장이 끝났고 정지가 되는데 이 에코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너기 내가 봤을 땐 너 에코를 잘못 쓴 것 같아. unexpected. 야 기대하지 않았던 에코가 튀어나와서 잘못됐어 라고 추측입니다. 꼭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맞지만 어쩔 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밑에 두 줄은 대충이에요. 대충 이런 정도의 에러가 났다. 11번째 줄에서 대충 이런 게 났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러는 저는 그래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에러 메시지가 나면 소스로 갈 게 아니라 이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어느 쯤에서 에러가 났고 어떤 에러인지 그 번역기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야, 내가 낸 에러가 뭐야? 그러면 번역기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스로 가야 되겠죠. 처음에 많은 에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해하지 말고 여기 있는 그 에러 구문을 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거에서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10번째 줄 가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쳐주면 이제 에러가 안 나요. 그냥 잘 나와요. 이렇게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마지막 장에 왔는데 여러분들 78페이지를 보시면 10결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PHP가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PHP가 구별할 수 있도록. 근데 10결자에 앞서서 PHP가 쓰는 예약어들이 있어요. PHP가 쓰는 예약어들. 그런 예약어들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을 PHP가 예약을 해놨는지. 그거 외에, 그 예약어 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거를 우리가 10결자라고 불러요. 뭐냐면 이름을 불러서 이게 어디 거다 분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갖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은지야 라고 하면 놀랬지. 그지? 졸 뻔하다가 은지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은지라고 하는 게 저 친구의 10결자인 거죠. 우리한테. 마찬가지. PHP 안에서도 구별 지을 수 있는 이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름 규칙이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으냐면 원래 할 역할에 맞게. 만약에 이게 전체 합을 갖고 있어요. 전체 합을 저장한 녀석이야. 그럼 우리 쓸 수 있는 함수 이름 뭐가 있을까요? 이 이름? 전체 합을 요 녀석이 어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전체 합을 갖고 있어. 그럼 우리 뭘로 하면 좋을까요? sum, sum 이런 거. 영어로 한글도 쓸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편한 거는 영어를 쓰는 게 조금 편하긴 해요. 한글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왜 식별자겠어요? 이 반에 은지가 2명 있어. 그럼 내가 은지야 라고 하면 둘이 쳐다보잖아요. 식별자는 고유해야 돼요. 다른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식별자의 시작은 무조건 문자, 그리고 유일하게 허용된 특수 문자가 뭐냐면 밑줄 문자 있죠. 밑줄 문자. 만약에 제가 SUM 했다. 어떤 식별자의 이름으로 SUM을 했어요. 그럼 얘는 시작이 S잖아. 그죠? 근데 제가 요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넣어서 밑줄 SUM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1 SUM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나요. 식별자로 쓸 수가 없어요. 앞에 숫자가 나오면 안 돼. 문자나 밑줄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특수 기호도 안 되고 밑줄로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부터는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즉 썸할 때 S1, UM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 숫자 표현 가능. 자, 그리고 특수 기호는 밑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뭐 별사탕,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 다 정해져 있어요. 연산자라고 하는 걸로 밑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글도 가능은 해요. 한글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워낙에 식별자 자체는 나중에 함수 등에서 쓸 때 보면 대소문자 구별하진 않아요. 하지만 변수 레벨로 가면 이 식별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요. 어쩔 때는 구별하고 어쩔 때는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대소문자를 항상 구별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함수 이름 같은 식별자로서 함수 이름을 쓸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 하니까 그럴 때 뭐냐면 우리 마음속으로 한 방향으로만 해버리면 돼요. 그 중에서 좀 더 특이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대소문자 구별이거든요. 우리는 대소문자 구별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뭐 배열 이름 막 그런 걸 줄 때마다 이 식별자의 룰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80페이지 아래 변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변수, 상수, 연산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PHP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본사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PHP랑 HTML은 서로 혼용해서 쓴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이 부분은 HTML,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건 PHP, 검은 거는 HTML.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걔네들을 구별해주는 게 뭐예요? 요걸로 쓰자. PHP를 시작함을 알려줘요. 그럼 시작한 PHP가 끝났다?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PHP 블럭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쓴다. 그리고 주석은 프로그래머가 알 수 있도록 하고 PHP가 실제 번역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고 에러 메시지를 보면 바로 소스 코드로 갈 게 아니라 PHP가 알려주는 어떠한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동하자. 바로 소스 코드로 가면요 망망대해서 헤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정보를 확인하고 소스 코드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별자는 어떤 이름을 짓는 규칙인데 문자나 밑줄로 시작한다. 그 이후엔 숫자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쩔 땐 대소문자 구별하고 어쩔 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대소문자 구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정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수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라고 하는 수업은 늘상 여러분들한테 잠을 갖다 주죠. 여러분들 저기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실제 실습 시간에는 오늘 한 내용 실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왜 저번 시간에 몇몇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잘 안 되는 것들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왔는지를 가지고 그리고 증상이 어떤지 가지고 한번 또 질문과 답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때마침 파워